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노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으면 제도를 만들어 보호했으면, 여성이 차별받으면 법을 고쳐 권리를 주었다. 세종 32년 한 노비가 주인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으로는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달랐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노비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 그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세종은 즉시 법을 개정했다. 노비를 함부로 때려 죽인 주인은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도록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반들은 반발했다. 노비는 재산인데 어떻게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재산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의 목숨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 세종의 이 한마디는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비제도에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세종 15년 한 맹인이 궁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장님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가족들마저 그를 버렸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임금에게 하소연했다. 세종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신하들을 불렀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맹인전보급이다. 맹인들에게 점을 치는 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 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었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의무다. 세종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강한 사람만 잘 사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약한 사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만이 오래간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라.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만 우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호를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원망하면 하늘이 노한다. 약자를 외면하는 순간 그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이 평생 실천했던 약자 배려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그의 정책들이 어떻게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겠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물건이었다. 팔고 사고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었다. 주인이 노비를 때려도 범죄가 되지 않았고 노비를 죽여도 재물 손괴죄로만 처벌받았다. 사람을 죽였는데 물건을 부순 죄로만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세종은 이 상식을 뒤집었다. 세종 32년 충청도에서 한 양반이 자신의 노비를 심하게 구타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지방관리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노비 한 명이 죽은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크게 노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대수롭지 않단 말인가? 노비라는 이유로 목숨의 가치가 달라지는가? 세종은 즉시 그 양반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당황했다. 자신의 노비를 죽인 것은 주인의 권리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다루든 그것은 주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재산이기 전에 사람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양반과 노비를 구분해서 낸 것이 아니다. 신분은 사회가 만든 것이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노비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노비를 고의로 죽인 주인은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했다. 노비를 심하게 구타한 주인도 처벌받도록 했다. 노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청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양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신분 질서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다. 질서를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세종의 이런 조치는 단순히 법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꾼 것이었다.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려는 시도였다. 물론 세종도 노비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당시 사회 구조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노비의 인권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세종은 또한 노비의 자녀에 대한 법도 개정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되었다. 이것을 일부 개선해서 아버지가 양민이고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 자녀 중 일부는 양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노비의 대물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었다. 세종 27년에는 관노비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법을 만들었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지나치게 혹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했다. 명절에는 쉴 수 있도록 했고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세종의 이런 정책들은 노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자신들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희망, 자신들의 자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이 희망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조선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은 높은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강자는 진정한 강자가 아니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세종이 평생 지킨 원칙이었다. 세종 15년 한 맹인이 궁궐 앞에서 북을 쳤다. 신문고를 울린 것이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으며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그는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하소연하기로 했다. 세종은 직접 그를 만났다. 맹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는 들을 수 있고 손은 움직일 수 있으며 머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밥을 얻어먹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쓰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세종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가?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은 무용지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세종은 다시 물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지 않는가? 손으로 만지는 감각이 발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능력을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세종은 맹인들을 위한 직업을 만들었다. 점복업이었다. 점을 치는 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맹인들에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점복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다. 맹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맹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악사로 일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음악은 중요한 국가 행사의 필수였다. 제사, 연회, 의식 등에서 음악이 연주되었다. 세종은 맹인들이 귀가 밝다는 점을 활용해 그들을 악사로 양성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시작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정책을 만들었다. 세종 20년 한 농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재판관이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법을 개정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때는 필기로 소통하거나 수화를 아는 사람을 통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 세종 25년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징집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법으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했다. 세종은 이것을 개선했다. 걷지 못하는 사람,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세종은 장애를 결함으로 보지 않았다. 단지 다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발달하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눈이 발달한다.
다리를 쓸 수 없으면 손이 발달한다. 이것을 활용하면 장애인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세종 28년에는 장애인 가정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양하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준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온전한 사람만 낸 것이 아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단순히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섰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였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이 되었다. 조선은 남성 중심 사회였다.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소유가 되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이혼할 권리도 없었으며 재혼도 금지되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범죄가 되지 않았고 남편이 첩을 들여도 아내는 참아야 했다. 세종은 이런 현실을 조금씩 바꾸려 했다.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여성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하려 노력했다. 세종 18년 한 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오빠가 관청에 고소했지만 관리는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즉시 그 관리를 문책했다. 세종은 법을 만들었다. 남편이 아내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죽인 경우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많은 양반들이 반발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스리는 것과 때리는 것은 다르다. 교육과 폭력은 다르다. 아내를 가르치는 것은 말로 해야지 주먹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의 몸에 상처를 입힐 권리는 없다. 세종 21년에는 여성의 재산권을 일부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했고 아들만 상속받던 관습을 개선했다.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과부의 재혼 문제에도 세종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사회는 과부의 재혼을 극도로 금기시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도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다. 남성은 아내가 죽으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다. 세종은 이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세종 24년 세종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물론 양반가의 과부는 여전히 재혼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서민 여성들은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여성도 새로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세종은 또한 여성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여성은 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양반가의 딸들만 간신히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한문은 거의 배우지 못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특히 여성과 백성을 생각했다.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종 28년에는 출산휴가 제도를 만들었다.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들에게 출산 전후로 휴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직후에 바로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고 아기를 돌볼 시간을 보장했다. 이것은 여성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종은 성폭력 처벌도 강화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었다. 특히 상대가 노비나 천민 여성이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세종은 이것을 개선했다. 성폭력은 신분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했다. 양반이 노비 여성을 성폭행해도 처벌받도록 법을 만들었다. 세종 30년에는 이혼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아내의 잘못만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세종은 남편의 잘못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실제로 이것이 잘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늘이 정한 음양의 조화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여자를 낮게 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조화가 깨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세종의 여성 정책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차별이 남아 있었고 실제 적용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여성도 사람이며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싹트게 했다. 이 작은 씨앗이 후대에 싹을 틔워 조선 후기 여성의식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세종 11년 조선에 큰 흉년이 들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 지방관리들은 장계를 올렸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조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세종은 즉시 조세를 면제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 세종은 전국의 곡식 창고를 열도록 명령했다. 국가가 비축해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신하들이 반대했다. 그 곡식은 전쟁이나 큰 재난에 대비한 것인데 지금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이 지금 굶어 죽는데 나중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비축한 곡식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곡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백성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진율청이다. 진율청은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전담기관이었다. 진율청의 역할은 다양했다.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나눠주었다. 둘째, 씨앗을 빌려주었다. 백성들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했다. 셋째, 농기구를 지원했다. 가난해서 홈이나 쟁기를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농기구를 빌려주었다. 세종 13년에는 의창제도를 확대했다. 의창은 각 지역에 곡식을 비축해두는 창고였다. 흉년이 들면 즉시 곡식을 풀 수 있도록 전국에 의창을 늘렸다. 또한 의창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감독 체계를 만들었다. 지방관리들이 의창의 곡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세종 16년에는 환곡제도를 개선했다.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들이 높은 이자를 붙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세종은 이것을 바로잡았다. 환곡의 이자율을 낮추고 갚지 못하는 백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세종 18년에는 구빈법을 만들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과부들에게 국가가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매달 일정량의 곡식과 옷감을 지급했다. 이것은 현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개념이었다. 600년 전에 복지제도를 만든 것이다. 세종은 또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도로를 닦고 제방을 쌓고 관청 건물을 짓는 일에 백성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곡식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세종 22년에는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가난한 백성들이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은 전국의 의원을 파견해서 무료로 진료하도록 했다. 약값도 국가가 부담했다. 특히 전염병이 돌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격리시설을 만들고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배치했으며 치료약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세종 25년에는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향교를 늘렸다. 책을 살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책을 빌려주었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배를 채우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백성이 따뜻하지 못하면 임금이 편안하지 못하다. 나라의 재산은 백성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곳간에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의 빈민구제 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다. 사회 안전망이었다. 누구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와준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 믿음이 백성들을 안정시켰고 사회 불안을 줄였으며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조선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세종은 특히 어린이들을 아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 14년 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심하게 매를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 이웃 사람이 관청에 신고했지만 관리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방치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즉시 그 부모를 잡아들이고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기도록 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다. 부모라도 자식을 심하게 학대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세종 17년에는 아동노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일을 해야 했다. 논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심지어 광산에서 일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세종은 일정 나이 이하의 아이들은 무거운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이들은 놀고 배우며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종 19년에는 고아 보호 제도를 만들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도록 했다. 각 지역에 고아원을 설치하고 의식주를 제공했으며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아들이 성인이 되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결혼할 때는 혼수까지 지원해 주었다. 세종은 또한 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도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았다. 세종은 전국의 의원을 파견해서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도록 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특별 의료 지원도 시행했다. 세종 21년에는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양반 자제들만 배우던 교육을 서민 자녀들에게도 개방했다. 물론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똑똑한 서민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은 재능이 있는 아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종 23년에는 학생들의 체벌을 제한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심하게 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종은 교육에서 지나친 체벌을 금지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모범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절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믿었다. 세종 26년에는 아동 결혼을 금지했다. 당시 가난한 집에서는 어린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반화를 덜기 위해서였다. 세종은 일정 나이 이하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한 후에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종은 또한 전쟁고아들을 특별히 보살폈다. 변방에서 전투가 있을 때마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생겼다. 세종은 이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했다. 전쟁고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했고 성인이 되면 관직을 주기도 했다. 세종 28년에는 아동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년 범죄자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나라의 씨앗이다. 씨앗을 잘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가 투자다. 세종의 아동보호 정책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다. 아이들을 단순히 작은 어른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이 조선 사회에 천천히 퍼져나갔고 아동 인권 개념의 씨앗이 되었다. 세종대왕의 약자 배려 정책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원칙이 보인다. 사회의 가치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종은 이것을 알았고 평생 실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라. 약자를 배려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장애인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있는가? 노인들은 존중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얻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세종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혼자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강자도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장애인이 남의 일 같지만 사고를 당하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다. 젊을 때는 노인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부자일 때는 가난이 남의 일 같지만 사업이 망하면 하루아침에 가난해진다. 세종은 이것을 알았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다.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오늘은 내가 강자일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의 정책들이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사회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였으며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적이다. 범죄율도 낮고 국민 행복도도 높으며 경제도 튼튼하다. 반대로 약자를 무시하는 나라는 불안정하다. 범죄율이 높고 국민들이 불행하며 경제도 불안정하다. 세종은 또한 약자 배려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면 그들이 범죄자가 되거나 거지가 된다. 그러면 사회 전체 비용이 더 커진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자립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이 생산적인 구성원이 된다.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집에 가두어두면 그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들도 충분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세종이 맹인들에게 직업을 준 것처럼 현대 사회도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는 인구의 절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면 그들의 능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성평등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세종의 지혜는 여기에 있다. 약자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당장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 안정된 사회, 행복한 국민,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세종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약자를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도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돕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라.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라.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언젠가 내가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베푼 것은 돌아온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존재한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특히 약한 백성을 더욱 잘 돌봐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세종대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한글인가? 과학기술인가? 영토 확장인가?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돌아보는 마음이다. 이것이 세종을 진정한 성군으로 만든 이유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권력이 있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힘이 있었지만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세종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리더, 낮은 곳을 먼저 보는 리더,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리더가 많아질 때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것이다. 개인으로서도 세종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 장애인을 보면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도와라. 노인을 보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게으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아이들을 보면 시끄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라.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한 시대다.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 도생이 당연시되며 약자가 무시당하는 시대의 세종의 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인가? 아니면 약자도 함께 사는 사회인가? 답은 명확하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만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된다. 오늘 내가 강자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왕좌에 앉아서도 가장 낮은 곳을 보았다. 궁궐에 있으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느꼈다.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약자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성군으로 만든 이유다. 이것이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끈 비결이다. 우리도 세종처럼 살 수 있다. 내 위치가 어디든, 내 형편이 어떻든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하늘이 내린 백성을 소중히 여겨라. 특히 약한 백성을 더욱 잘 돌봐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무너진다. 반대로 약자를 배려하면 모두가 함께 일어선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